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인데 요거는 시험에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죠. 이게 옛날에는 부동산 학개론에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 제외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그 실비를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계약금 떼일까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바로 안 주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놨다가 확실하게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죠. 그럼 그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 매수인이 위험하니까 미리 돈 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죠. 매수인이 아직 등기도 안 넘었는데 등기 서류만 받고 돈 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 서류만 받았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게 안 되는데 원래 동시이행해야 되는데 미리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냥 불안하니까 예치를 하는데 그 예치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또는 임차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면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공탁가입해야 된다.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이름으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찾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보증보험이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예치 못하게 돼 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할 때는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할 때만 개업공개사는 사기꾼이니까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또 책임지기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기분만 나빠 이게. 개업공개사 명의로 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자기 이름으로 예치를 했다면 그 예치된 계약금하고 자기 개인자산하고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요. 거래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개업공개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거래 당사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요걸 구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교수님 이게 작년에 시험 났습니까 혹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공부해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면 작년에 나왔으면 제껴버리려고 했지. 16번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틀린 것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상가, 주택 전부 민법에도 각각 한 문제, 공인중개사법에도 각각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1번인데요. 1번이 답입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은 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가는 4년 계약을 했는데 갱신 요구를 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4년이 더 연장됩니다. 4년이 더 연장되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4년치 월세 다 내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주택은 2년 살다가 2년 더 살겠다고 갱신 요구를 해놓고는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 지금 3번하고 1번하고 차이점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 이제 주택도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당연히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나가는데 자기가 2년 더 살겠다고 말해놓고 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후에 돈 내줘야 된다면 주인은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어디 다 써버렸는데 벌써 한 2년 동안은 안 나갈 걸로 생각하고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어디서 돈 마련하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주택은 법정갱신되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되든 자동연장 같은 말이죠. 세 개가 되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주택은. 근데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가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가도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된다고 된 경우는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법정갱신된 경우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 이거는 제가 볼 때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합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에 전부 폐쇄 명령 내려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월세 못 냈다 하더라도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한 이때 이 시점에는 최대 8개월 연체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죠. 8개월 해도 이 6개월 빼버리면 2개월밖에 연체 안 한 거잖아요. 지금은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5번 지문은 답 1번입니다.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되는데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가 안 된다. 상가는 법정갱신이면은 1년은 보장되잖아요. 그죠? 네, 법정갱신이면 그러니까 이게 계약갱신 요구해도 기간을 정함이 없으면은 1년이 보장되는 겁니까? 네. 뭐라고요? 상가요? 예.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전에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상가는 정과 동일한 조건? 예, 상가는 4년 연장돼 있죠.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전에 4년 계약했으면 4년 연장되고 3년 계약했으면 3년 연장된다고 계약갱신 요구해서 갱신된 경우는 자 17번 보겠습니다. 협회입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둘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두되 호선입니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죠.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4번 협회가 지부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우리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갑, 을에 대해서 기억.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를 고발하였으며 기소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죠? A에 대해서는 포상금 못 받고요. 기소중지. 이중 등록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이중 등록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디귿.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시를 신고했고 공소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받았다.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나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두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줍니다. 합계 50만원입니다. 25만원씩 줍니다. 디귿은. 리을은
불기소 처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포상금 받고 안 받고는 판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검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마찬가지죠. 실제 처벌하고 안 하고는 판사 마음이 아니라 검사 마음이에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받아도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 안 하고 이러면 검사가 기소 안 하면 판사가 잡아다가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5만 원씩 이게 정답입니다. 불기소 처분 포상금 안 나오고요. 이중 등록 포상금 안 나오고 기소 중지 포상금 안 나온다고요. 암기 프린터 28번에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 있잖아요. 그거 외웠는데 그건 안 나오고. 그게 나왔네. 이게 이중 등록, 이게 이중 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이거는 뭐 아직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 아닙니다. 요거는 지역 제한이 있다 했는데 부동산 전자계약은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아파트 다 가능합니다. 매매, 임대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종류 제한 없습니다. 토지든 아파트든 뭐 다 가능하고요. 전월세 다 가능하고요. 직거래는 안 됩니다. 중개거래만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요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5번은 시험에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5번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틀린 것인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개별기준은 국토부령이고요. 가태료 개별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그건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해도 다 정답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좀 잔머리 굴리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걸 즉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부령에 있는지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그 한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 보고 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거 자세하게 좀 필기 좀 해주세요 하던데 그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면 3단 비교표라고 있어요. 맨 왼쪽에 법률, 가운데 시행령, 맨 오른쪽에 시행규칙 이렇게 출력하니까 60페이지가 되더라고. 출력하면 그 60페이지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이 안 서는 거는 그냥 답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이것도 답이 아니잖아. 틀린 게 답 아니고 옳은 것 해도 답이 아니라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옳은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5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다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참고로 듣고 모르면 그냥 답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는 그냥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 옳은 것은 틀린 것 뭘로 나오든지 간에. 여태까지 한 번도 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기는 있어요. 한 번. 근데 한 번 34번, 5번 시험 봐가지고 한 번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에 적고요. 1의 서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적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실무교육 강사, 법무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맞습니다. 박사 학위는 경력 필요 없고요. 전임 강사, 변호사는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실무교육,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협회는 공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 위원은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답 4번입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취득 관련 조세인데 서식에 보면 재산세는 모든 서식 6월 1일 기준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 근데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3, 4의 서식에는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모든 서식 다 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 소화전, 비상벨 2의 서식, 요건 1, 2의 서식. 그 다음에 주차장은 도대주, 판 없어졌다고 했죠? 입지 조건인데 1의 서식은 도대주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그래서 이거 주차장도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네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관련된 게 시험에 한 문제 잘 나옵니다. 22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설계.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이게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고요.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틀린 것인데 폐업신고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스스로 폐업을 했어요.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 옛날에는 새 출발했다고요. 취소돼도 취소되기 전에 그냥 폐업을 해버리고 예를 들면 등록 취소하겠다고 청문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럼 곧 취소될 걸 알고 그냥 폐업해버렸어요. 폐업했다가 한 달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다시 개업하면 그냥 새 출발했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검찰들이다 공무원들은 비위 사실이 있으면 사표 내도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파면하면 퇴직금도 안 나오거든요. 사표 내면 퇴직금 받으려고 사표 내버린다고요. 그 검사들도 정권이 바뀌니까 옛날 전임 정권에 요직에 있던 사람은 사표 내려고 해도 정권이 바뀌니까 사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소송 다 해가지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은정 검사가 지금 국회의원 됐지만 조국 혁신당 거기 보니까 그 사람도 1년 가까이 휴직했더라고요. 계속 나가면 뭐 왕따 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사표 내도 사표 받아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휴직하고 이런 식으로 막 편법으로 이제 그것도 실제 뭐 아프다고 핑계대고 휴직하면 그 사실 아픈지 안 아픈지 말하기는 뭐 진단서에 떼달라면 병원에서 다
솔직히 떼주잖아요. 웬만한 거는.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다 이러면 뭐 떼준다고, 뭐 육체적인 걸 떠나서 웬만하면. 어쨌든 공무원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둔다고. 근데 우리는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만둬버린다고. 그냥 어차피 징계,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개업도 안 되잖아요. 폐업해버리면 여기서 폐업하고 다른 동네 가서 그냥 다시 개업하면 새 출발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 잔머리 굴려봐야.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다시 등록 취소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죠? 1년 폐업했으니까 그 폐업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그럼 몇 년 지나면 돼? 2년. 폐업하고, 폐업 1년 했고 또 2년 지나야 되니까 결국 바로 등록 취소된 사람도 어차피 3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폐업해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입니다. 처분일. 시험에 폐업일로부터 X로 출제됐습니다. 1월 1일 날 업무정지 받고 2월 1일 날 업무정지 받고 폐업했습니다. 폐업했다가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옛날에는 업무정지 그냥 한 번 당하면 끝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옛날에 받았던 아직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니까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폐업을 했지만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냥 옛날 전가기록까지 다 포함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제외한다.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옛날 것까지 업무정지 안 하죠.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그 죗값을 다 치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3년은 이해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6개월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업무정지가 최대 6개월이니까. 근데 법조문에 1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1년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법이 논리에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자,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과태료 사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태료 못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업무정지는 1년 넘으면 옛날 것까지 업무정지 못하는데 과태료는 1년 넘으면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요. 폐업 기간이 2년이 돼도 옛날 위반행위 한 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인데 요거 좀 다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답 5번이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요건 기출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기출문제가 이렇게 박스인 문제.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기역,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사실 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아요. 경기도 조례든 서울시 조례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줄 알고 계속 나온다고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현실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법조문에 있는 대로 기출문제 나왔던 걸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소 기준이다. 그러면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옛날에 여기가 광진구가 성동구였어요. 여기 이 근처가 광장, 옛날에는 성동구였나 보던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어쨌든 광진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인천시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조례라는 이야기, 서울시 조례. 사무소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실효성은 없다고 했죠. 사실은 인천이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조례는 다 똑같습니다. 그 제가 왜 똑같냐? 조례가 지자체별로 달라야 조례가 달라야 되지. 이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소리가 그 시도 의원들이 그거 만들 자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느낌이 그래, 그 어투가. 그래서 국토부에서 조례, 제정, 준칙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드냐고 자꾸 연락 오니까 이거 뭐 어떻게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하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해가지고 조례, 제정, 준칙안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손만 들어가지고 다 똑같아요. 16개 시도 조례가. 원래는 달리 정할 수도 있죠. 은영안은 달리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2억짜리하고 3억짜리 교환을 하면 예를 들면 2억짜리는 상가면 상가는 0.9%니까 180만 원이고요. 주택인 경우에 0.4%니까 120만 원이에요.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2억짜리가 기준이 되는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니까 0.4, 12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1번 금지행위 메뉴에 보면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 기출문제인데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아가지고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절대적 취소 아니냐. 그럼 맞죠, 그 말은. 이게 벌금 받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위반했다고만 돼 있고. 물론 징역이나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취지가 뭐냐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 동일 세 번 들어갑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이게 뭐냐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매매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습니다. 합산이 아니고요. 매매에 대한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교수님, 그 디귿번이 그런 초과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뭐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고요. 임의적 등록. 네, 임의적 취소인데 취소해야 한다 해서 X입니다. 자, 2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최소 5문제 이상, 최대 9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일지구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에는 지역, 가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비규제적인 경우는 5억이 아니고 암기 프린트 13번에 2번 뒤에 보니까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광진구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아니죠.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보통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든요. 그 포제스 한강호텔자의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니까 평당 1억이 넘잖아요. 평당 1억이 넘네요. 그래서 84제곱미터 분양가가 40억이 넘잖아요. 제가 한강호텔 자리. 원베일, 강남에 원베일이 60억에 84제곱미터 거래됐다는데 그 분양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거든요. 분양가 몇 배 올라서 그런 거고, 포제스 한강은 분양가로는 우리나라에 최고 비쌉니다. 아파트 중에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예, 투기과일지구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은 안 하고 자금조달 계획서만 내면 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했는데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어요.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신고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토지법이 아니라 외국인 특례라고 되어 있어요. 특례. 특별히 예외예요. 이제 건물도 신고해야 됩니다. 건물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 증여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됩니다. 허가는 건축물을 허가받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허가받는 게 아니라 토지 허가죠. 허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합니다.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신고고요? 예? 건축물 신고? 예, 건축물은 신고고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이다 했는데 입주권 분양권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토지만 허가 대상이고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5번이.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가 특별히 예외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매매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암기 프린트 27번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틀린 것은 했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고요.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인정되니까.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등록하려는 경우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사원, 무한책임 사원은 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모든 사원, 임원, 전원 다 받아야 되죠. 아무 말 없이 사원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 5번이고요. 그러나 암기 프린트 53번에 그 교육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의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 오직 대표자만 받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문구점 겸업자는 없죠. 문구점 운영해도 되고요. 커피숍 운영해도 되고요. 학원 운영해도 됩니다. 겸업자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작성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겸업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된다. 자, 근데 직접거래, 이거는 금지행위죠. 직접거래. 예, 답 3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거래하는 것. 매무수거 관직상투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직접거래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죠? 다른 중개업소에 중개보수 주고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닙니다. 판례가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고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 99%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은 반드시 나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원. 자, 여기까지 하고 28번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